처음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6일 만에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고 전 세계가 인정한 전문가였으며 늘 정답은 자기 나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오자마자 모든 걸 뒤엎자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 전체가 한 시스템이 날 바꿔놨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무너진 이유,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럽의 어느 회의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창문을 통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 아래 잠겨 있는 듯한 날이었지요. 평소와 다름없이 교통기술 정책회의가 시작되었고 참석자들은 제각기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대할 것도 놀랄 것도 없는 정례 보고였기에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중교통 효율성 세계 1위,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유럽 선진국 추월. 한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 여러 교통 선진국의 대표 연구자들이 한순간에 표정을 굳혔고 몇몇은 실소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건 조금 과장이 심하군요.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아직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수준 아닙니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유럽연합 교통정책자문단의 핵심 멤버이자 여러 나라의 교통 인프라 설계 경험이 있는 한 연구자. 그는 단 한마디 말 없이 그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대중교통 친환경화 정책, 덴마크의 자전거 중심 설계, 네덜란드의 교통복지 시스템까지 참여했던 그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처음엔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 그 효율 뒤에 숨겨진 구조적 허술함을 간파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인프라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원칙, 그리고 세대 간의 집단 경험이 만든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영국의 한 실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승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요금 체계 또한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된 설계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모바일 기반 통합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용 가능. 30분 이내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음. 실시간 도착 정보와 혼잡도 안내. 무인 지하철 4개 노선. 바닥 신호등과 LED 안내 시스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자동 조정.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이 모든 것이 단일 행정구조가 아닌 정부와 민간, 시민의 협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설명은 회의실을 더욱 정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한국행은 결정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그날 밤, 그는 여느 출장과 다름없이 준비물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잘 되어 있겠지. 어차피 외형만 반짝거리는 기술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 모든 생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오전 7시 45분 도착. 길고 지친 비행이 끝나고 마주한 공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은 외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도 빠르게 적용되었고 지문 인식부터 여권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단 5분 내에 끝났습니다. 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개입도 거의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건 그는 공항의 동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다양한 언어의 안내 표지판과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 디스플레이를 보며 우연히 잘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계속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현실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이번 일정에서 교통 안내를 맡은 이준명입니다. 영어가 완벽했고 안내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분당선 무인 지하철 체험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실증 현장 방문, 그리고 내일은 강남 보행자 중심 시스템 ITS 통합관제센터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인 지하철, UAM 실증? 그의 표정은 아직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기술만 빠른 나라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경험할 일들이 그의 30년 경력과 자부심,
모든 사고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인공은 먼저 신분당선 무인 지하철을 체험하게 됩니다. 안내인 이준명 씨의 인도로 신사역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그의 눈에 띈 것은 모든 승강장을 막고 있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 자체는 유럽에서도 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역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구간별로 색상과 표기, 안내 음성까지 체계화된 모습은 단순한 안전 설비 그 이상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기관사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일반 승객석으로 채워져 있었고 열차는 한치의 오차 없이 매끄럽게 멈추었습니다. 이 노선은 2011년부터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내 4개 노선이 무인 운행 중입니다. 이준명 씨는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열차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각 문 위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 환승역, 주요 지점들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모두 안내되고 있었고 환승 시간까지 계산되어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인상적이군. 하지만 유럽도 무인 열차를 도입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UAM 실증 현장, 즉 도심 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택시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동 중 이준명 씨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현대차, SK텔레콤, 국토교통부가 함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 이동 수단입니다. 그는 내심 놀랐습니다. 미국, 프랑스도 연구는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실증 단계라고. 현장에서 실제 시험 비행 장면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조물 위를 떠오르는 UAM, 기체, 관제탑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체 위치, 날씨, 비상 대응 시나리오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걷게 됩니다. 강남역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바닥에는 LED 라인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교통약자, 노약자 중심 설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례죠. 신호가 바뀌자 바닥 LED가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되었고 사람들은 그 색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차량은 단 한 대도 정지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다. 점심을 마친 후 이준명 씨는 그에게 한 장의 교통카드를 건넸습니다. 티머니입니다. 이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일부 편의점에서도 결제 가능합니다. 티머니는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버스를 탑승했을 때 그는 정류장 전광판에서 도착, 예정 시간과 함께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마다 이 시스템이 다 있는 건가? 이것은 단순한 편의 수준이 아닌데 더 큰 충격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그는 또 한 번 카드를 태그합니다. 이건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30분 이내 환승 시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요금은 총 이동거리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갈아탈수록 싸지는 구조입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부 도시에서는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완전 통합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설계 철학이다.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약 70%. 이는 전 세계 대도시 중 손꼽히는 수치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조차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의 야경, 정돈된 도로, 규칙적으로 흐르는 신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는 빠르지만 절대 무질서하지 않다. 이 도시는 복잡하지만 혼란스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알던 세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리듬을 갖고 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은 고속도로와 ITS 체험, 그리고 휴게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더 봐야 해. 내일이 진짜 검증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날이라는 것을. 주인공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효율적인 시스템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스며든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과 사회적 합의의 역사는 그가 평생 쌓아온 판단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그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작은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하이패스 구간에 도달하자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거의 99%에 육박합니다. 2007년부터 본격 도입됐고 이제는 거의 모든 차량이 자동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그는 또 하나의 생소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 사고 발생 구간, 추천 우회 경로가 표기되어 있었고 이 정보는 실시간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면적당 고속도로 밀도가 세계 4위입니다. 국토가 좁은 대신 모든 도시는 정밀한 도로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게다가 차선 조정, 사고 대응, 순찰 출동까지 전자동화되어 있는 모습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5분 이내로 출동이 가능한 순찰 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돼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되더군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휴게소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그저 잠시 쉬는 공간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푸드코트, 특산물 매장, 전기차 충전소, 전망대, 심지어 캠핑장까지 한국인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입니다. 주인공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감성을 설계한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도시를 설계한 게 아니라 인간의 리듬을 해석한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 코스로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시 외곽을 지나고 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도로 위 차량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한국은 응급 차량 접근 시 해당 교차로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뀝니다. 긴급 출동 시에는 평균 도착 시간이 4분대입니다. 그는 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자부심과 관념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단순한 성능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빠르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틀린 걸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진짜를 마주한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날 부산이라는 또 다른 도시에서 더 깊은 혼란과 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자 주인공은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과 지방, 광역시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단순한 기술적 쇼케이스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완성도 높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특수성이 아닌 전국적 체계화의 결과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방문지는 국토교통부 스마트 관제센터,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구간의 실시간 교통 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CCTV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도로 위 센서, AI 교통량 예측 시스템, 날씨 변화 감지 장치, 심지어 도로 위 이물질 탐지기까지 연계된 체계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에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센서가 충격을 인지하고 인근 CCTV가 자동으로 포커싱됩니다. 그 즉시 중앙관제실에서 AI 분석을 통해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재조정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곧 이어 판교 제어센터로 향했습니다. IT 기반의 교통정책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설계되고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교차로 자동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정 시간대에 유입 차량을 감지하여 버스 노선을 자동 증편하거나 교차로 신호 주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주민과 공유해 피드백을 받고 개선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교통기술이 단순한 공학이 아닌 공공합의와 참여 기반의 실시간 행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의 남부 대표 도시 부산. 부산은 해양도시이자 교통복합도시로서 물류, 도심 고속화,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그는 광안대교, 도심 고속도로와 연계된 복합교통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광안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닌 육상과 해상을 잇는 다차원 교통 플랫폼이었습니다. 주변 해운대, 수영, 남천동 지역의 차량 분산은 정밀하게 계산된 진입로 설계 덕분이었고
고가도로의 높이와 각도는 조망권을 확보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광안대교 관제 시스템은 날씨, 바람, 교통량, 구조 진동까지 실시간 분석하여 위험 시 자동 폐쇄가 가능합니다. 그는 도시의 진입로마다 지능형 교통 신호기가 차량의 유입량을 계산해 신호를 동적으로 바꾸는 것을 보며 정밀하지만 유연한 교통 제어의 한국형의 법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체험. 이동 중 그는 고속도로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띄워진 실시간 데이터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상 도착 시간이 아닌 현재 경로상의 사고, 정체 구간, 우회 추천 루트, 그리고 차선별 통행 속도까지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요금은 자동 정산되었고 단말기는 별다른 조작 없이 정보를 송수신했습니다. 하이패스는 단순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국 교통망과 실시간 연계되어 있고 요금은 후불 및 선불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차량 위치 기반 정보 송수신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풍경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차 공간이 아닌 문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휴게소 내부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 전기차 급속 충전소, 스마트 로커, 반려동물 쉼터, 전망대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 푸드코트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휴게소는 자체 매출이 연 수십억 원을 넘기며 지역 경제와 연계된 교통기반 상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통의 본질은 이동이 아닌 생활에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그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실증 체험에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도로 주행 중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앞서 가던 차량들이 좌우로 빠르게 비켜섰고 이내 교차로의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차량 접근 시 해당 구간 신호 체계가 자동 전환됩니다. 또 주변 차량 단말기로 알림이 전송되며 긴급 차량의 경로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주인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로 위 수십 대의 차량이 몇 초 만에 분산되고 구급차가 100m를 질주하는 그 몇 초 안에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시민, 정부, 기술,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수도권과 지방, 고속도로와 골목길, 관제센터와 휴게소까지 그 어떤 곳에도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교통은 설계가 아니라 의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단지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다. 진짜 이동 강국은 이런 거였구나. 주인공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거치며 한국 교통 시스템의 정교한 설계와 통합 운영 방식에 경탄을 금치 못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그 모든 기술이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요청을 통해 대전 국가교통정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허브로 사고 예방 예측, 차량 통행량 분포도, 계절별 도로 손상 예측 알고리즘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이상 중앙지방관제 현장 간 실시간 협의가 이뤄집니다. 매일이 시험대이자 개선의 기회입니다. 현장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무려 30대 중반의 공무원이었고 옆의 팀원들도 대부분 젊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바꾸고 싶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라기보다 설계자이고 생활자입니다. 사소한 신호시간 3초 차이가 사고율을 바꿔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인공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광주. 광주에서는 시민 제한 기반 도심 교통 구조 조정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실행 중이었습니다. 동구와 북구 사이의 주요 간선도로 신호 체계를 시민의 피드백에 따라 재조정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간 스타트업과 구청, 시청 교통정책팀, 그리고 시민자문단이 협업하여 매일, 매주, 매달 신호 체계와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호 변경 요청을 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교통 담당자들이 매일 리뷰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죠. 말 그대로 시민 주도의 교통 행정입니다. 이쯤 되자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통의 핵심은 스마트도, 속도도, 비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현장의 누군가는 하루 2시간밖에 못 자고도 센서를 재조정했고
또 다른 이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계가 주민생활 패턴과 어긋나자 3개월 만에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교통은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다듬어진 의식의 결과였고 모두가 함께 만든 합의의 총체였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교통 철학을 고수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한국 측 교통 전문가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향후 국제 협력 가능성과 교류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통이 단순히 도시의 인프라를 넘어서 국가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온 교통 체계야말로 가장 완성도 높은 구조라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실은 그런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먼저 보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신호 시스템, 환상적인 통합 플랫폼, 그리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국 교통망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의식이 더 선명히 보였습니다. 회의 중 저는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서울에서 체험한 무인 지하철과 다국어 표지 시스템, 인천공항의 자동 입국 절차, 하이패스를 통한 고속도로 통행, 심지어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방 도시에서 마주친 시민, 제한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 다듬어지는 교통 정책까지 그 어떤 기술도 사람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동료 전문가들은 집중해서 메모를 했고 한국 측 인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순식간에 길을 터주고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며 골든타임을 확보해 생명을 지키는 체계.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절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위에서 지친 얼굴로 근무 중이던 교통제어 센터의 한 청년.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 미래를 지어야죠.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지 돈이나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세대의 헌신 위에 세워진 신념과 책임감의 결과라는 것을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날, 서울 도심의 도로 위에 다시 수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흐트러짐은 없었습니다. 제 눈엔 그 장면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기술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지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밖을 내다보니 수많은 도로와 선로가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차량과 열차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향으로 쉼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일식의 선진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항의 마지막 출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철도를 먼저 깔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미래를 먼저 달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할 날을 기약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진국이란 단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랜 역사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때로는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집약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사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